네, 이 게델레슈 바흐 제 7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번 주에 보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고 해갖고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뭐 우리 교수님 없이 진행하면은 또 궁금한 것들 이게 뒤에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주던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주에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7장 전에 그 거북하고 아킬레스하고 이제 대화가 나와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기 영어 원서가 있어서 이렇게 타이핑하기 조금 귀찮아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조금 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 문장이죠. 보면은 이제 거북이 자기 등딱지를 수백 년 된 등딱지를 청소 이제 뭐 이제 뭐 씻은 거죠, 닦은 거죠. 하면서 아킬레스한테 아킬레스한테 한 거죠. 내 등이 조금 더 푸른 것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아킬레스가 아, 그렇다고 이제 푸르다고 하니까는 어, 거북이 아니라고 내 등은 푸르지 않다고 하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떠한 이 명제 계산의 이제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 이제 거북하고 아킬레스의 이제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7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낱말과 기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의 부분인데 명제 계산은 순수하게 낱말, 이게 어떤 의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로 시작하고 문장이 의미가 아닌 기호적인 어떤 기계적인 기호 조작 규칙에 의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 이제 추론을 수행하는 형식 체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호를 이제 이제 엔드 기호인데 이 엔드 기호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다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논리학에서는요. 뭐 따로 여러 가지 읽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와 그리고 틸드 이렇게 있습니다. 요직 여기서는 네 개의 낱말만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추론하는 것을 명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호를 조작함으로써 어떤 증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계속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보시면은 알파벳과 명제 계산의 제일 규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전에 뭐 MIU 체계라든지 PQ 하이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명제 계산에서는 이 새로운 형식 체계를 수수께끼처럼 또 대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호 원자 명제죠. PQR 어떤 프라임 이렇게 더 하는 거고 연결 기호 and 오와 tilde 임플리케이션 또는 가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을 보면요 결합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계속 여러 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이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명제 계산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합 규칙은 만일 x와 y가 이 체계의 정리라면 문자열 x와 x and y도 정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규칙이 두 개의 정리를 가지고 하나로 결합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점점 더 이런 규칙들이 계속 복잡하게 우리 전전 시간인가 우리 단어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서 관계대명사 하면서 계속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듯이 이것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듯이 앞에 거북과 아킬레스의 대화도 하나의 이제 등이 푸르다, 등이 푸르지 않다. 그리고 내 등이 푸르면서 난 푸르지 않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 건데 가장 단순한 이제 결합 규칙을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한 3장인가 4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접경 문자열입니다. 아무 기호는 똑같은 반복 그때도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아무 기호나 나열하는 것이
나열한다고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기적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문장, 즉 적격 문자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꼭 제기적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뒤에 부분에 어떤 모든 증명이나 도출이 적격 문자열만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먼저 정의해야 될 어떤 정리나 아니면 비정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들로 갖다가 제기적인 방식으로 앞에 전제 시간에도 우리가 제기적 뭐 이게 제기 그림도 여러 가지도 그림 쪽으로도 제기적 방식으로 그림을 그신 것, 애셔의 그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제기라는 것은 어떤 가장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복잡해지는 문장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생성 규칙이 무한한 표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무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하향식 결정 절차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 여기서는 원자 PQR은 원자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것들을 기준으로 계속 무한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 PQR은 모두 기본적으로 적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제기적인 규칙이 4개가 있는데 구성 규칙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뭐 X와 Y 얘기했는데 X와 Y가 적격이면 4개의 문자를 또한 적격이다. 다음에 4개. 뭐냐면은 tilde X. 이건 부정이죠. 그리고 X, N, Y. 어떤 결합하는 겁니다. 좀 전에 했듯이. XO와 Y. 또는, X, 이제 이거는 표현은, Y는 X에 뭐 포함된다, 함축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다음에 문자열이 적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식 결정 절차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자들로 시작해 갖고서 이 책에서 계속 이제 P와 원자죠. P와 tilde P, and 기호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왔듯이 8번째 어떤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미 만든 적격 문자열을 다시 입력해서 계속 무한히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구성 규칙을 결합 규칙하고 구성 규칙을 얘기했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추론 규칙들, 이제 추론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장들을 새롭게 이렇게 계속 규칙을 이제 적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생성 규칙이 아니라 그냥 추론 규칙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하나는 분리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Xn, Y가 정리이면 X와 Y 둘 다 정리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중 tilde 규칙.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tilde와 tilde가 두 개 결합하면은 어떤 정리든지 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이제 설명할 것이지만은 또한 결과가 적격 문자열이 되면 어떤 정리에든 삽입할 수 있다. 이런 이중 tilde 규칙이 조금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공상 규칙.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걸 여기 읽으면서 컴퓨터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뇌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 이 책에는 초기 공리 없이 규칙만으로 정리를 생성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도입하는 것이 공상규칙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일 X가 정리이면 이제 가정이죠. 이제 Y는 정리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핵심 구조는 이제 우리 전 시간에도 어떤 깊이 계속 안에 들어가는 거, 푸시,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 팝 해서 어떤 공상의 시작은
X를 가정하고 그냥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 가정 안에서 어떤 Y가 도출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공상의 종료가 우리 이제 외부에 표출이 된 거죠. 뇌 속에서, 뇌 구조에서 좀 표출됐다고 할까? 뇌 안에 있다고 할까?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이거 나오는데 Y는 X는 Y를 함축한다. 이런 것을 이제 팝 얻는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공상이 종료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어떤 이러한 조건문, 이 조건문을 얻는다는 거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을 도입해야만 많은 논리적 추론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책에서 보시면 공상 규칙의 예시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런 거. 문자열 P를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공상의 푸시로 진입을 해서 전제가 P이고 이 결과가 이제 틸드를 일중 틸드 규칙에 따라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팝이 나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공상이 보여주는 이 P를 갖다가 다시 얘기하면은 만일 P가 정리라고 하면은 이중 틸드의 P도 정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연 언어, 그러니까 자연 언어를 메타 언어죠. 문장을 형식적인 표현 기법, 표기법으로 작성해 보면 이제 여기에 위에 요 부분이죠.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중 틸드 P는 이중 틸드 P를 함축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명제 계산을 요 위에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걸 한 걸 보면은 이 함축 기호 요거는 어떠한 우리 인간이 의도된 해석이 무엇인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도출을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푸시 들어가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P and Q를 가정을 하고 이제 P하고 Q를 분리할 수 있고 이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결합을 Q and P로 결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닫으면은 우리는 공상 규칙. 이제 이게 최종 우리 밖에 나온 겁니다. P and Q는 Q and P를 함축하는 이게 나온 마지막 이 문장이 진짜 어떤 정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밖에 거는 이 안에는 우리의 뭔가 뭐 뇌 속에 상상 속에 아니 가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상 규칙에 이제 재기화한 이제 공상 규칙인데 조금 더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재기 용어는 푸시와 팝으로 이제부터 이제 추측할 수 있듯이 공상 규칙도 재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적인 체계를 스택 구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스톡 구조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새로운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푸시, 계속 이제 어떤 가정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팝, 현실 가정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 가정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2월 규칙이라고 해서 가정에 안팎에서 어떤 문장이 2월 유지되든지 2월 되는 것 보면은 여기 책에 나오는 2월 규칙은 공상 안에서는 한층 더 높은 현실에 있는 어떤 정리든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냐면은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명과 도출을 얘기했는데 이 증명은 한 줄씩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문맥을 이제 관리하는 절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2월 규칙 안에서 공상 안에 또 공상이 있는 여러 가지 문맥이 중첩되었다는 것이죠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여기 가정을 추가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좀 계속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도출되고 이 가정이 제거되면은 어떠한 조건문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고요. 여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죠.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로부터 공상 세계로의 이월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니까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명제 계산 안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공상 세계로의 이월이 있으며 심지어 공상 세계 안에서
그 안에 또 다른 이월이 있다는 거.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꼭, 꼭 근데 2월이라고 하는 게 꼭 이제 탈주한, 해석을, 예, 탈주하는 것 같았고. 할, 이렇게 여기 다른 데로 갑을 가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네. 예. 이제 이것 여기는 이 앞에는 이제 추론을 하는 규칙들을 계속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뒤에 주- 부분에는 이제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하긴 하는데, 예,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예. 또 근데 그 2월이라는 말이 예. 그 저기 재기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 음, 가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음, 해야 돼, 2월이. 음, 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치, 이전 단계에서 나온 결론이나 해답을 거기서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캐리오버, 2월이라는 음, 뜻이거든. 그게 이제 연속되고 어느 단계까지 쫙 가면 이제 중첩되는 게 계속 쌓이는 거지. 이전 음, 단계 것들이 끝낸 게 아니라 계속 물고 들어가서 어느 시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탑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 음, 예, 그래서 2월이라는 말이 어, 회계 용어잖아, 이게 회계. 네, 그쵸. 그쵸. 네, 아, 가지고 회계에서 넘어간다. 쓰잖아. 그게 음, 네, 이전 회계에서 썼던 돈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거를 2월금이라고 음, 하니까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2월 음, 해석이 나는 맞다고 봐.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상 규칙의 반대인데요. 루이스 캐롤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 그러면 이제 가정이죠. 명제에 대한 것인데 공상 규칙은 꼭 가정을 시작해서 조건물이 방향으로 가서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건문에서 곧바로 가정을 꺼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증명이 이루어진 것.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대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지는 가정은 문맥을 만들고 문맥 바깥에서 어떤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의 규칙은 이 함축은 문자열 자체의 정리이고 그것의 첫 번째 우리가 X 또한 정리이면 함축기호, 문자열의 어떤 두 번째 Y를 추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단 규칙, 좀, 결합 규칙하고 다른 겁니다. 절단 규칙은 X가 이제 Y를 함축한다가 두 가지가 정리이면 우리는 Y를 이제 정리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칙이 종종 긍정 논법, 모두스 포네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부정 논법도 있지만은 긍정 논법이고 공상 규칙은 종종 연역 정리라고 또 합니다. 이 긍정 논법의 어떤 예를 한번 이렇게 어, 찾아보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해갖고 비가 온다. 그러면 결국은 길이 젖는다. 이렇게 긍정 논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추론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체계에 대해서 나머지 기호들의 의미를 이제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의미를 지운 어떤 기호 게임이라고 하면 기호라면 이 절에서는 다시 이제 의미를 넣는 겁니다. 보면은 기호 어떤 엔드 요 엔드 표시 그리고 오와 틸드는 not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기호로만 봤는데 이제 이분은 어 저기 이 의미를 이제 일부러 연결시켜 놓은 거죠. and, 오와 not처럼 의도된 자연어 대응을 이제 어떤 제시해 준 것이 그 포인트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유일한 기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P, Q, R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자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 원자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논리식이 계속 나오는데 모순이죠. 한마디로. P and not P. P이거나 not P이다. 이게 이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책에서 이 마음은 부처이고 동시에 이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어떤 선문답 같은 이제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P의 원자에 어떤 문장을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핵심은 규칙, 규칙은 구문론은 의미 없이도 돌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제 지금 현재 추론 규칙은 의미 없이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명제 계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를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넣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논리식 이것만으로도 하지만은 여기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붙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P는 이중 tilde P를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요걸 갖다가 지금 다시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문장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라면 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좀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인간이 어떤 사고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그렇게 이제 요 논리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명제 계산에서 모든 일이 순전히 이 활자형으로 이제 뒤에 이제 활자형 수론에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어렵게 얘기하겠지만 활자형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문자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자형으로요. 이제 명제 규칙, 명제 계산에서는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경직되게 심지어는 우둔하게 그냥 진행된다는 겁니다. 활자형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삼답론법이라든지 기납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내용은 상관없고 그냥 그 형식에 의해서 그 논리를 그냥 연결만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이제 뭐 거기에 이 안에 들어가서 뭐 P야 이중 tilde P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학이 그런 거잖아요, 논리학이. 논리학이 그런 겁니까, 교수님? 저도 여기까지는. 옛날에, 옛날에 제가 수업 받을 때는 음. 그 논리학이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만, 그냥.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산이라고 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연산? 예, 그렇죠, 연산. 지금 연산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논리학도 그 프레게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완전히 수학 공식처럼 네, 맞아요. 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규칙만으로 논리적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그런 이제 논리학도 있는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논리학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 논리학은 네, 그렇죠. 그건 달라 또 의미가 있는 논리학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논리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 철학도 아, 그런가요? 있어요. 음. 근데 옛날에 저는, 여기서는 연산 규칙,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아, 맞아요. 그 옛날에 한번 대학교 때 교양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약간 철학 비슷한 건 줄 알고 들었는데, 진짜 지루했거든요. 계속 음. 형식 논리학인가, 형식 논리학. 근데 아, 형식 논리학은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그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부분에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규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 아, 네, 여기 근데 또 이 단계를 재미없는, 넘어야 돼. 이 예, 단계를 예, 넘어야 예. 형식 논리가 이제 의미 논리로 음, 바뀌어가는 음, 과정을 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음, 이걸 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스킵하기 때문에
진짜 그 의미 논리학 부분에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보니까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인가요? 그거 네. 앞페이지 보고 뭐야 이거 던져보면 그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우 음, 규칙, 드모르간 음, 규칙, 음, 휘처로 규칙. 이거 다 우리 아유, 배운 거야, 이거.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다 근데 하여튼, 있었어. 중학교 예. 수학책에 다 있었어. 아, 예. 이게 규칙 목록이 이제 조금 더 방금 얘기했듯이 대우 규칙, 드모르간 규칙, 스위처로 규칙 이런 게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계속 반복하지만은 X와 Y는 언제나 체계의 어떤 적정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앞에 장에서 이제 생성 규칙, 그러니까 적격 문자열하고 추론 규칙, 우리가 계속 이제 추론들을 여러 가지 한 10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and, or와 뭐 tilde 이런 것들과 합쳐서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명제 계산의 체계. 그래서 특히 이제 공상 규칙이 들어오면은 조건문이 어떤 뼈대가 생성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규칙의 정당화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규칙들이 도출되는 이제 도출 과정에서 사용되기 되는 것을 보기 전에 그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정당화 해보자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정당화라고보다는 이제 조금 정당화죠. 일종의 정당화는 보통 의도된 해석하에서 그러니까 보면 딱 아까 우리 박주환 대표님 얘기했듯이 보면은 이 규칙이 참을 참으로 보존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참을 참으로 이게 보는 이제 어떤 이제 건전성 직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의 의도된 해석이 바로 준비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준해석으로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 이제 대우 규칙을 이제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우 규칙은 어떤 요 부분에 어, 앞에 이제 대우 규칙을 얘기했는데 좀 이것도 선문과 같은 선문장,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나라의 선 같은 문장입니다. 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면 너는 도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요. 네, 좀 더 얘기하면 만일 내가 도와 가까워지면 너는 그것을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대우 규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대우 규칙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준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도된 해석이 있는데 준 해석은 명제 계산의 어떤 정리들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원자들, PQR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이제 준해석이라고 하겠다는데요. 뭐냐 하면은 준해석은 완전히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일부 구조는 의미처럼 다루어지는 중간지대인 겁니다. 이 효과는 아주 실용적인데 완전한 의미론을 매번 이렇게 완전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매번 돌리지 않아도 형식 조작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논리처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모순이 아니 여기서 바로 모순을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요. PO와 tilde P를 해석하면요. P이거나 또는 Q이거나 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제 준해석은 그러네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처럼 그런 이제 표현인 것 같고요. P가 문장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PO와 tilde P를 어떤 중문장처럼 참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명제 계산은 정리를 생산하는데 그 정리는 준해석하였을 때 보편적으로 참인 중문장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원자 명제는 그대로 두되 구조적 기호만 해석해서 P이거나 또는 P가 아니거나처럼 보편적인 어떤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암두의 도끼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게 공안의 선불교의 이제 어떤 말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꼬임을 얘기한 건데 인간의 사고로서는요 그냥 형식체계로도 인간의 사고의 함정을 재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거고요. 이분은 여기서 P는 너희들이 이제 그 내용은 어떤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여기 공안인가요? 누가 가갖고서 말을 하면 너희들이 말을 한마디 한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암두의 도끼의 위협은 그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하면은 너희들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것이 도끼의 위협의 공리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스태프는 요 부분을 이제 푸시부터 시작해서 요 기본 공리부터 얘기하고요. 쭉 이제 25개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리규칙, 공상규칙, 대우규칙 하면서 결과로는 P, 그러니까 Q요. 죄송합니다. Q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답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머리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명제 계산을 24단계로 4단계만으로도 Q를 연역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인간의 직관은 위에 보면은 그 이제 공안의 얘기가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지 말겠다는 거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형식 체계 안에서는 일관되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에 대한 결정 과정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명제계산은 어떤 것이든 상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참이될 진수를 생성하는 일련의 규칙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3장, 4장에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얘기했는데, 보면은 결정 과정은 어떤 문자열이 정리인지 아닌지를 기계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제 어디 계속 기계적으로 이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앞에 보인 어떤 탑다운 어떤 결정 절차는 정확히 그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고요. 그 명제계산 수준에서 어떤 이런 절차가 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명제계산을 한 것이 곧 계속 이제 우리가 하향식으로 하면은 하향 결정 절차를 하면은 계속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한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한히 만든다는 것은 곧 더 강한 체계, 더 복잡한 산술 체계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뒤에 어떤 것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겠네요. 기하급수적. 예, 기하급수도, 예,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에 이게 예, 생기고 저거 생기고 뭐 예, 포함관계들이 그냥 연산하듯이 그렇게 막 쭉 음, 생기면 기하급수를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체계가 무모순인지 아는가? 우리는 어떤 체계가 우리 기본적으로 무모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기호를 의도된 의미대로 해석했을 경우 정리들이 모두 참인 진술이라고 그냥 가정한 겁니다. 예. 근데 무모순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P와 tilde P를 동시에 정리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P이면서 P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모순을요. 즉, 모순이 형태의 단서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무모순, 즉, 어떤 체계에서 P와 tilde P가 동시에 나오면은, 나오죠.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어떤 무무 쓰는 체계로 계속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이제 신중위와 대범위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제 신중위는 이제 어떤 명제 계산을 이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계속 증명을 해야, 완전히 이제 깊은 여기 보면요, 어떤 고민 여러 가지 해가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논리적 증명을 얘기하는 거고, 대범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의 추론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거는 참일 거라고 명백해, 추론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와 추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캐럴의 대화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 작은 논쟁은 논리와 추론을 스스로 변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북이와 아킬레스의 대화 엄청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화인데 그 대화 안에서 명제 계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사고로서는 이것이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운 그것이 이제 공리라든지 아니면 뭐 진리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좀 어려움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뒤에 밑에 보시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아킬레스하고 거북이 계속 이제 뭐 어떤 결합 규칙이라든지 분리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러한 규칙은 계속 어떤 메타 규칙을 만드는 거죠. 메타 규칙을 만들면서 명제 계산 안에서 계속 산술적으로 우리 좀 전에 박종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무한히 후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은 규칙 목록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 여기서 또 우리를 그 규칙을 적용하려면은 메타 수준의 어떤 동의와 수용, 우리 인간이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수용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여기 거북과 아킬레스의 어떤 대화에서도 그렇듯이요. 즉 문자 A, B, Z만 사용하면 점점 더 길어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PQR에서도 이제 계속 하향식으로 만들었지만은 A, B, Z만으로도 문자열이 계속 재기적으로 패턴을 갖고 무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름길과 도출된 규칙들 해갖고서요. 명제 계산에서 규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도출해 나갈 때 우리는 재빨리 다양한 유형의 어떤 지름길을 보아낸다는 겁니다. 위에 이제 보면은 그 결합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어떤 지름길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지름길은 엄격히 말하면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부분을 읽으려다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챗GPT한테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정리를 하나의 틀을 사용하면 정리 도식이죠. 우리 정리 도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사용하면 그것은 여러 새로운 정리들을 만들어내는 도출된 규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체계의 어떤 기본 규칙이 아니라 PQR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 체계를 연구하면서 얻은 추가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 규칙에서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좀 복잡해지는 추가적인 지식, 그런 것이라는 거고요. 그 절차가 항상 올바른지 증명하는 일은 체계 안에서 복잡한 연산, 우리 교수님이 연산 규칙, 명제 계산 그 규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를 밖에서 연구하는 것을 메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어떤 명제 계산 안에서 어떤 우리가 인간이 유용한 것을 이제 메타적으로
메타 그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메타 정리는 정리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메타의 또 다른 메타의 메타 정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메타라고 하는 예, 거가 그럼 정리의 그 윗단계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정리는 거기는 의미가 아직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뭔가 하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인 정도 보이는 정도고 음. 그거를 이렇게 그 패턴을 정의하는 걸 메타라고 한다. 그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정의할 때 의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건 또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건가요? 예, 궁금하네. 갑자기 메타 많이 쓰잖아요, 말들. 음, 음. 그냥 연결만 해놓는 건지 아니면 전 그냥 예,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음. 여기서 여기서 메타란 말이 나올 때는 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추가되는 거라서, 아, 해석이 있는 거죠, 이거는. 네, 해석이 있는 거라서 의미가 부여된 거죠. 지금까지 갑자기 막 그 형식만 얘기하다가 지금서부터 이제 의미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메타는 일단 형식을 뛰어넘어야 돼. 음, 메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형식 내에서는 아무리 그 뭐야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계속 기본적으로 주어진 원자들을 재조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명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더라도 거기서는 메타가 아닌 거죠. 계속 그게 늘어나고 확장될 뿐이지. 아, 그러네요. 네. 일단 메타로 올라가면은 그거를 뛰어넘고 새롭게 이 지금 규칙만으로 만들어낸 거 이외의 것도 갖다가 그 얹을 때 이제 메타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네, 형식이니까 네. 그 형식 체계 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메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왜 쌤이 그 왜 준 저기가 있었잖아. 무슨 뭐라 네, 그랬어? 셈이 준 해석. 예, 준해석. 준 네. 해석도 아직은 메타까지 안 간 거예요. 이게 정리 단계에 네, 해당할까요? 정리들만으로도 예. 인간의 의미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 안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SQL 문장을 만들려고 그럴 때 이게 우리 자연어로다가 말은 일반 그 고객들은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말을 할 거 아니야, 자연어. 그 예. 규칙이나 어떤 명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한다고. 근데 그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조를 끌어내 일정한 패턴과 규칙에 맞는 데이터의 규칙 이런 것들을 끌어내 가지고 SQL 문장을 그것도 완전히 SQL 문법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문장을 수도 코드라 그러거든, 수도 코드. 스토 코드. 아, 음. 네네네네. 수도 코드에 해당하는 게 이 준해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간 논리만 있는 거네, 논리만. 그치, 논리만 있는 예. 거지. 형식 예. 논리만 있는 형식 거지. 논리만 있는 거지. 네, 형식 논리 중에도 사실은 의미가 예. 있다고. 예. 뭐라면 뭐다. 뭐 이것도 사실은 앞에 전제가 되고 뒤에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게 요즘 되게 중요한 기계와 인간의 어떤 그렇죠. 이제 의사소통 방식. 10장에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더라고. 10장에 예. 그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예. 단계에서 이런 그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 지식 형성하는가 그 예. 과정들을 꽤 자세히 설명하더라고. 아, 네. 인공지능 공부하려면 이 책은 필수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수도 코드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그 형식 체계인 그 기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기계는 어차피 기계야. 그냥 예, 형식 논리만 이해할 뿐이지. 우리 그렇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뇌도 그 뉴런들의 결합은 형식 논리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말하면서 해석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렇죠. 예. 음. 그 수도코드가 매우, 저 셈이 저게 중요하네요. 네, 셈이 세미 그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테이션 예. 그거가 수도코드라는 거하고 연결을 하면은 아, 좀 딱 이해가 되네요.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됐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사람들은 좀 더 알 거예요. 수도코드. 아, 아니, 수도코드가 의미는 없는데 약간 그 형식 논리를 이렇게 쭉 이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냥 아, 생각하는 형식 논리를. 구조 언어라고 그러더래. 구조 예. 언어라고. 예, 구조 언어, 구조 언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해한다고 치면 시나리오만 작성을 했을 경우에 시나리오는 그냥 세미 인터프리팅이고 그거를 영화 감독이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는 게 나중에 더 뭐죠? 시나리오보다 더 좀 아랫단계 같아요. 아랫 근데 단계인가요? 예, 이게 그 수도코드를요, 모든 분야에서 다 써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사실 언어야, 그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그걸 쓰고, 그, 아까 이제 영화 얘기를 했는데, 감독들도 그걸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기호화하지는 않지만은, 배우들이나 그 스태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은 너무 그 혼란의 여지가 많고 해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그 지시를 내리려면은 자기네들끼리 그 프로 세계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난 또 봤냐면은 그 왜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왜 감독한테 와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뭐 이렇게 써주잖아. 그래서 각 예, 그 역할마다 음,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할 때 그 용어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걔들은 다 알아듣거든. 그동안 훈련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그게 바로 세미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그게 어느 프로 세계나 다 있어요. 그들만의 언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걸 쓰고 약사들도 쓰고 그러거든. 이게 암호 같지.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완전히 기계 언어는 또 아니야. 근데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그걸 형식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쓰는 거죠. 그게 있어야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뭐야 메타 언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그런 언어죠. 그 구조적 언어. 어찌 보면 이론과 프로그래밍에서는 현장 차이에서 그 현장 언어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이 기계로 가기 현재 전에, 세계에서 형식 논리화된 언어. 그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일반 언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가지고 혼란이 오고 나중에 와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책임론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정해진 딱 그 몇 가지 기호가 있어. 기호 언어. 그거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수도 코드라고 하면 보통은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수도 코드로 일단 쭉 그 말의 논리로 쭉 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머들한테 딱 주거든요. 그럼 프로그래머들이 그 수도 코드에 그거를 주석으로 담아가지고 거기다 코딩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음. 그걸 이해하고 그 형식을 이해하고. 예, 매우 저수지죠, 저수준.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는 게 의사들이 이렇게 차트를 쓰잖아요. 막 그냥 자기네들 뭐 예, 이상한 영어로 같은 거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음. 갖다가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뭐 그쪽에 간호사나 다른 의사는 이제 보는 이제 다른 의사들은 이거 보고서 이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예요. 그런 기호, 기호. 네, 네. 그런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자기네들만 쓰는 기호가 있어. 아, 예,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그 수도코드라고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박주환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더 높은 층위의 형식화, 메타의 메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제 계산을 다시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형식화할 수 있다. 이제 메타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1층에서 이제 객체 수준, PQR, 뭐 원자 수준이죠. 원자 명제에서 어떤 추론 조금 더 여러 가지 추론 규칙으로 해서 체계 안에서 규칙 안에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도출하는 겁니다. 계속 무한히 도출할 수 있죠. 그러면은 메타 수준에서 이것은 이 문장은 이제 여러 가지 기호로 이제 추론된 여러 가지 기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증명되었는가? 이 규칙은 타당한가? 이제 인간의 논리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약간 해석을 하는 거죠.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이것을 어떤 기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호 체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계 밖에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 위에가 도출이라고 밑에는 증명하는 메타 수준. 또 우리는 좀 더 메타의 메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체계를 분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루는 행위 자체, 이 메타를 다루는 자체, 메타 수준을 다루는 자체를 다시 다루는 거. 이게 메타의 메타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스태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체계 안에서 이 어떤 작업과 기계 방식이죠. 체계에 대한 생각을 아주 조심해서가 아니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의미인 겁니다. 또 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강점이라고 하면 규칙이 명확하고 기계화가 가능하고 논증을 이제 절차적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약점이라고 하면은 의미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게 왜 설득력이 있는가? 결국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체계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 약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이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은 이건 뭔가요? 아니, 여기서 시스템은 아까 그 포멀 시스템, 예. 예. 공식적인 체계. 아, 그래서 이건 기계야, 기계. 그냥. 이건 기계. 네, 기계 위에 얘기입니다. 메타 수준이 막 나와가지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메타 수준으로 올라간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얘기하는 시스템은 체계라고 하면 다 포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체계화된 공식 체계, 기계.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증명대 도출 이게 전에 이제 좀 전 장에서 계속 얘기한 건데요. 명제 계산은 어떤 방식에서는 추론과 매우 비슷하지만은 명제 계산들을 어떤 인간의 사고 규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아니, 증명을 보면은 증명하고 도출이 있는데 증명은 어떤 무엇인가 어떤 비형식적인 것. 달리 말해서 인간이 이제 개입된 겁니다. 인간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쓴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인 거고, 도출은 뭐냐면은, 이 도출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요. 도출은 어떤 증명에 대한 인위적인 상응물, 우리가 계속 명제 계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어떤 추론 규칙이나 생성 규칙과 추론 규칙 위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의 어떤 과정, 형식적인 과정, 좀 한 예로 하향식 결정 절차로 해서 계속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시 PO와 나피, 네, 틸드 피어 이 명제 계산은 다만 이제 수학적 개념들과 연계해서만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연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이거 보면은요. 이제 저기 스태프는 저기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래 이 문자열을 전제로 하는 공상이 있다 해갖고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공상 P5와 나피를 전제로 해갖고서 요렇게 이제 틸드 Q는
어떤 tilde P를 함축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 공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상상, 가정을 해갖고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 P와 tilde P, T와, T and tilde P는 Q를 함축한다. 이렇게, 해석, 이제 공상을 도출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정리를 어떤 준 해석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우 이상한 엄청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진짜로 인간이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요. 어떤 이제 P와 P임과 동시에 P가 아니면 Q를 감축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P이면서 P가 아닌 것은 Q를 함축한다. 의미를 함축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면은 증명을 할 때 엄청 증명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막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의 어떤 모든 거를 갖다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 Q는 어떤 진술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리가 모순으로부터 어떤 것도 도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따라서 명제 계산의 바탕을 둔 어떤 체계에서는 모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이제 해석하면은 모순이 생기면 이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P와 P and 이제 tilde P가 이게 모순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떤 명제 또 증명되기 때문에 이 논리 체계는 반드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모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 명제 계산에서는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데 인간의 사고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순을 다루는 법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당신이 어떤 자신의 생각에서 모순을 발견한다고 해도 어떤 당신이 정신 체계 전체가 이제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모순적인 생각을 하게 한 믿음이나 추론 방식들의 어떤 의문을 이제 이것이 왜 모순이 발생했을까? 이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 연구에 자세히지 않는가 또 생각도 되고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순의 책임이 있는 자신이 내부의 체계들로부터 가능한 한 벗어나서 그것을 이제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 모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명확성과 진보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학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 발견되면서 어떤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계속 이제 어떤 진보를 한 거죠. 그걸 갖다가 규명하고자. 보면은 모순은 어떤 체계 전체를 파괴하기보다 내부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들고 모순은 파괴의 어떤 신호이면서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 곧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 모순으로부터 어떤 그걸 넘어서면서 어떤 수리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상으로는 이게 이해는 할 수 없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상으로는 돼도 인간의 사고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허용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지만, 우리는 무모순성은 형식 체계의 어떤 생존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모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모순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연구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책의 7장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더 이상 수학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의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 체계의 완벽성보다 어떤 사고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더 큰 체계에서 어떤 모순이 발견되면 문제는 그 상위 체계, 그 밑에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메타죠. 그러니까 그 상위 체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명제 계산 자체의 오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 계산 자체는 완전하며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제 계산에서는요. 그래서 괴델은 불완전성은 명제 계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이 불완전성은 더 강력한 체계, 그 위에서만 나타난다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여기서 무모순성이라고 하는 것, 모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리의 부분일까요? 아니면 해석의 부분일까요? 해석이죠. 음, 음, 명제 계산은 그 명확하게 안에서는 나왔으니까요. 그 포멀 시스템에서는 공식 형식 체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포멀한, 그 포멀 체계에서는 규칙에 어긋나는 애들이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그러면 그 넘어와서,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그 결론을 내던 도출을 했던 거기서는 네,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인간의 이제 관점이지. 음, 그래서 형식 체계가 이제 우리는 형식 체계를 이렇게 그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수학자들이 계속 형식 체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게 모든 사고의 기본이거든. 그 안에서 모순이 발견된 거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그걸 그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처음에 공식 시작하는 그 원자들을 다시 조합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모순성을 자꾸 줄여나가는 게 인간의 지적 발달 과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그 형식체계 내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규칙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모순이 돼? 근데 그걸 해석하다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까처럼. 예,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아니, 예가 그게 그 저기 뭐야 제논의 역설 그거요. 아킬레스와 아, 토끼와 그 거북이하고 얘기하는 거. 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거기에는 모순이 없어. 그 계속 뭐 거북이가 간 만큼 뒤에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가면은 영원히 거북이를 못 쫓아간다라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이 거북이보다 아킬레스가 훨씬 빨리 뛰지 당연히. 네, 어, 논리적으로는 결함이 없지만, 모순이 없지만, 인간의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물리 그 현상에서,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나 이런 물리 현상에서 속도와 어떤 그 이동 간의 관계를 갖다가 재정립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그 모순을 자꾸 해결하려고 했던 게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그렇죠. 모순을 음. 해결, 야, 그러네요. 과학이 결국 저 모순을 해결하거나 뭐 설명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죠. 해결하면서 새로운 공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음, 대표적인 그게 예가 과학의 한 네,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네. 허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호주하고는 현실 세계하고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스 보르니 거기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컬레버 수술을 곱해봐가지고 실수가 음, 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맞게 네, 한 게 그렇죠. 확률파 이론이 나오게 된 게 맞아. 한 가지 그게 맞아요. 예인데.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네네. 그렇죠. 리만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 기하학 갖고는 해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 내 공리 체계 안에서는 맞는 거였거든, 그게. 근데 그 우리 실제 세계에다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는 어쨌든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어난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 기호 체계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야, 뉴턴의 역학 다음에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저기 양자역학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리 체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근데 우리 경남이나 승준이는 참 끈기 있네.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계속 듣고 앉았어. 이게 어떤 느낌이 와, 이런 거 듣고 보니까. 아, 귀여워 이게, 죽겠다, 저 얘들 보면. 그, 지금 보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 오늘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쉽지가 않네요. 저는 이게, 네, 그 개념만 최대한 이해하는 식으로 듣고 있는데 음. 다음 주에 또 발표해야 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어, 약간,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흐름만 따가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할 때도 그, 이게 우리는 어떤 습관에 젖어 있냐면,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의미 있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줘야 내 강의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승준이도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세계를 아까 그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 물론 올라가 봐요. 어디쯤에 그러니까 포멀 시스템의 세계와 이 해석의 세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쵸.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줄 알면 지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달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뭐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냐면 실제 우리 그 어린애 애들 있잖아. 어린애 애들은 포멀 시스템이 가까워요. 걔들은. 왜냐면 그냥 정해진 문법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 배우는 것도 다 걔들은 그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 그쵸. 그래서 걔들이 7, 8살 때 그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면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20살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 회화를 시작해가지고 10년이 돼도 미국 애랑 말을 못 하는데 7, 8세 애들이 외국에 갖다 놓으면 얘들은 1년도 안 돼서 미국 애랑 자유롭게 대화를 해요. 이게 학습에 무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포멀 시스템의 아까 이제 수도 코드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멀 시스템 정해진 규칙대로 연산 법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금방 프로그램을 짜. 음,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 구조 자체가. 음, 근데 우리는 자꾸 인터프리트를 하려고 그래. 해석을 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잘 못 짜. 그걸 혼동시키기 때문에. 근데 음, 이걸 딱 분리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짤 때는 포멀 시스템으로 들어가. 그렇지만 나중에 그거를 우리 인간사에 적용할 때는 해석을 하고 그 빅데이터 해석하는 게 네. 그거잖아. 해석을 해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학습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 뿐이죠. 그렇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기계적으로 있는 봐야 거예요. 되는데. 음, 근데 교수님, 그거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시죠? 바이브 코딩. 네, 바이브 코딩. 근데 바이브 코딩이라 하면은 보통 자연어로 뭐뭐뭐 만들어줘.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도코드의 수준에서 바이브 코딩에 그걸 구성해가지고 얘한테 딱 주면 매우 네, 정확하게 빨리 짜거든요. 그렇지. 근데 매우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언어로 애매모호하게 요구해요. 그 얘가 음.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덕지덕지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본인도 나중에 이해 못하는 예, 프로그램이 자기도 나오죠. 이해 못하는 게 괴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그 바이브 코딩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그런 그 아까 포멀 그 형식 체계의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내 모델링 책에도 그걸 분명히 구분해 놨거든.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거는 완전히 인공 언어다. 인간이 만든 인공 언어야. 근데 나머지 그림이나 뭐 물질이나 무슨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해석이 분분하고 그야말로 그 프래그마틱스 아, 그 화용론 그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화용론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책에서 또 후스테터가 주장하듯이 이게 두 가지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거를 혼동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모델링을 짜거나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수학 공식을 짜고 이 저기 과학 그 이공계에서 이 수학을 가지고 그 자기 뭐야 이론을 개발하고 모델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혼동하는 순간 엄청나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크게 깨닫는 게 있다면 그거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포맷 시스템하고 우리 인간의 그 저기 해석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예. 그냥 이소모픽하게 연결할 뿐이야. 그 동형성으로다가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뭐야 인류 문명에서 문예로 나온 거죠. 문학하고 예술하고 뭐 철학 이런 데서 나온 거지. 그 두 가지는 분리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혼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느낀다 이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좀 부끄러운 경험담이긴 한데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대학교 막 졸업해서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배웠던 이론하고 그 회사의 현실하고 매칭이 안 음, 돼가지고 안 이론만 맞지. 주장창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 회사에 적응이 안 되고 자기만의 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맞아요. 부작용 그러니까 중에 예. 이공계 사람들이 특히 이게 조직의 일반적인 언어하고 갈등이 많아. 초반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려워해. 그거 발견하는 걸 두려워해.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가 두려운 거지. 어렵거든. 이게 포맷 시스템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근데 연산 교수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일상생활에서. 결국 그럼 교수님 그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확률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수학은 그냥 형식책이네요. 형식적이에요, 수학은. 예, 예, 그냥 형식책으로 보고 야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그렇지. 규칙대로 그 해. 식대로 하면 돼. 그러면 수학 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규칙대로 해. 단순한 사람이 수학을 더 잘한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그냥 그거 하면 연산하면 되는 건데 더하기 빼기인데 뭘 이렇게 의미를 찾고 아 이게 문제예요 문제.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인간은 의미를 찾아.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어디 요즘 그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밀란 밀란 쿤데라가 쿤데라. 그 예,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지금 딱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해서 나와요. 의미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와. 음, 그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몸을 맡기고, 뭐 내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그 만나고 뭐 그 대신에 이제 규칙이 있죠. 하루에 그 섞어서 만나지 않는다. 그 겹쳐서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그 규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 갑작스러운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테레사인가? 그런 사람이 음, 나타나잖아요, 여자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자기가 그냥 규칙대로 살던 어떤 삶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뭐죠? 그 무미하게 살던 삶이 갑자기 음, 이제 굴곡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이게 사람은 이렇게 그 규칙대로 살고 뭔가 자기의 그거대로 살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그런 이런 사랑이라든지 의미가 없으면 또 존재 가치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음.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서 그 책 참, 요 책하고 요 지금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저도 그래서 안 기자의 모순도 비슷하다고 느껴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그냥 현실에 맞게끔 또 살아가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짐이. 어깨가 맞아. 무거워지고 그리고 무거워지지. 이걸 털어놓고 규칙대로 살면은 짐이 되게 가벼운 거죠. 단순해지잖아.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라고 하는 거가 그 의미가 없이 산다는 가벼움이 얼마나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아유, 요 시대에 같이 하셨나 생각을 뭐 그런 생각도 드시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해요. 음, 다 통해.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리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깔끔해요. 맡아가지고. 항상 박사님 정리가 너무 깔끔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대로 막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난해한 부분은 그냥 내가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야. 승준이도 맞- 걱정하지 말라고. 제 모든 걸 형식 다 같은 거, 이해해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해석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거지. 그렇지만 네, 이제 나도 이거 그런 규칙이나 이런 새로운 룰이나 이런 걸 알면은 나 나름대로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거는 그냥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이거를 내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간간히 곁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야, 그걸.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 책 호프스테터의 주장이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면 되게 편해지면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단순해질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음.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잡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아. 오히려 그 단순한 세계에서 오히려 벗어나 있어가지고 혼란의 세계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지 말도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횡설수설하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봤잖아. 그거 되게 포멀한 체계 아닙니까? 아니 페머런 체계가 아니에요. 포멀한 체계를 모르면서 의미 체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 근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 술 먹으면 횡설수설해 그런 사람 더.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간간히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이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승준이의 발표를 기대해 봅시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고생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